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대류가주 이영웅 변호사입니다. 이번 강연에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 매트 리들리의 How Innovation Works, 본문 제목 혁신에 대한 모든 것의 내용, 메시지를 정리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경에 국내에 출판된 책인데요. 인류가 처음 태동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크고 작은 혁신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를 통해 혁신이란 무엇인지, 혁신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혁신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한 책입니다. 저자는 1958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튼 칼리지를 거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동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리들리는 저널리스트, 사업가,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과학, 환경, 경제 분야에 대해 다양하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붉은 여왕, 게놈, 이성적 낙관주의자 등이 그가 저술한 책이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이란 무엇인가? 영문으로는 이노베이션인데요. 먼저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 사물, 진행 상황, 서비스에서의 점진적인 혹은 급진적인 변화. 이 정의만으로는 가까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차차 혁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퀴즈를 내볼 텐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혁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어려우시죠? 저는 정답이 2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2번을 정답으로 고른 분이 계시다면 어느 정도 혁신의 의미를 저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 여러 관점에서 혁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제일 먼저 혁신이란 열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벗어난 물리적 상태 혹은 에너지의 역전환을 의미하고, 이는 엔트로피의 정반대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엔트로피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엔트로피는 어떠한 질서나 체계, 시스템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 혹은 그 상태로 전환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열역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고도 하는데요. 즉, 원칙적으로 물체의 열적 상태가 저하되고 기존 질서가 붕괴되는 방향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는데, 혁신은 그 반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전환함으로써 있을 법하지 아니한 질서를 유지하고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에너지가 생성되어 응결된 결과물은 생명과 기술 양쪽 모두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미 오리가 알을 품어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 또 인간이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등이 혁신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혁신은 자유롭게 표현된 인간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도이고, 오늘날 우리 대다수가 조상에 비해 더 풍족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이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혁신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지금 그 정의를 다 보기보다는 먼저 저자에 의해 혁신의 사례로 제시되는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제가 챗 GPT에 하나의 그림의 주요 혁신 사례들을 모아서 표현해줘 라고 요청한 것인데요. 놀랍게도 책에 소개되는 여러 혁신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소개드릴 사례들이 있는데요. 쭉 살펴보면 좌측 상단에 전구가 있습니다. 사실 혁신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인용되는 게 전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추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DNA 구조로 보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편집하고 병충해에 더 강한 유전자 변형 식물을 개발하는 등의 사례를 의미하는데요. 또 이 이외에 종이의 발명, 핸드폰의 발명, 증기기관의 발명, 비행기의 발명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혁신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혁신으로 꼽히는 이 혁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농경의 시작입니다. 선사시대에서부터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까지 생각보다 혁신은 드물었습니다.
사람은 새 기술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1만 년 전에는 한 평생이 아니라 열 평생을 살아도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변화가 아주 느렸던 세계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 가장 기념비적인 혁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농경의 채택, 농경사회의 시작입니다. 농경은 인류를 기존의 수렵 생활에서 높은 밀도로 모여 살고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존재로 바꾸었습니다.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주로 나일강, 인더스강, 유프라테스강, 겐지스강 등 유역에 정착하였고 해당 지역의 인구 밀도는 급증하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농경을 통하여 에너지를 더 많이, 더 집약된 형태로 생산하고 다른 종을 희생시켜 자손을 더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게 하고 바로 응축시키는 엔트로피를 역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혁신의 특징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점을 의미할까요? 바로 혁신은 생각보다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혹은 유사한 시기에 발생하는 복수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동시는 1000년, 2000년의 차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우리 인류가 50만 년 넘게 수렵 채집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수천 년은 매우 짧은 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농경 생활을 시작한 지역은 중국,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등인데 이들이 서로에게서 농경이라는 책상을 얻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며 지역마다 작물과 경작법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는 농경의 가능성을 높일 어떤 새로운 공통적인 조건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 요인은 바로 기후입니다. 바로 간빙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인데 기후가 빙하기 때보다 더 따뜻해지고 더 습해지고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자 거의 곧바로 사람들은 더 식물 집약적인 식단으로 옮겨가면서 식량을 더 집중 생산하는 쪽으로 생태계를 바꾸었습니다. 결국 농경은 환경에 따른 의무적 적응이자 불가피한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자는 이러한 동시 발명 혹은 시대의 산물이라는 성질이 혁신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사례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혁신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농경은 풍족한 시기에 풍족한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혁신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기에 교류가 잘 되는 곳에서 꽃피우는 것처럼 농경도 유프라테스강, 양쯔강, 미시시피 강 유역처럼 따뜻하고 물이 풍부한 곳이나 유긴이나 안데스 산맥처럼 기름지고 햇볕을 잘 받은 토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제가 재미를 위해 추가한 내용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혁신으로 꼽히는 농경 생활을 통해서 인류는 말과 소의 유전자를 바꾸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전자도 바꾸었습니다.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이 이미지를 통해 유추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소의 젖을 짜서 수확한 우유를 마시고 속이 거북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당불내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원래 인간을 비롯한 모든 포유 동물의 성체는 우유의 주요 당인 젖당을 소화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젖당 유전자는 젖을 떼면 더는 필요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간의 아기가 젖을 뗀 뒤에도 젖당 유전자가 꺼지지 않는 돌연변이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젖당 내성 돌연변이의 발현 시기는 신기하게도 낙농업의 발명 시기와 일치하는데요. 이는 인간의 유전적 변화와 문화적 혁신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준 사례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20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해지는 증상을 겪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슬퍼했는데 놀랍게도 정말 나이가 들어서였던 것입니다. 주변 지인분들 중 우유를 먹고도 속이 괜찮은 분이 계시다면 너는 젖당 내성을 띤 돌연변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혁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경의 시작만큼 오래된 인류에게 있어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혁신은 바로 불의 발명입니다. 불은 인류의 해부 구조까지 바꾼 혁신에 해당하는데요. 불이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발명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고학적 증거에 담긴 단편적 단서에 따르면 200만 년 전에 발명되었을 수도 있고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발명되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인간의 해부학적 증거를 통해 불의 발명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장기는 현재 날 것만 먹고서는 생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날 음식만 섭취할 경우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불임을 포함하여 필수적으로 체중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의 창자가 날것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뽑아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본래 수렵 생활을 하면서 날것만 먹으면서 생존하였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인류의 내장이 변화된 것인데요. 이러한 변화가 약 200만 년 전부터 일어난 것이 확인되는 점을 통해 불 역시 최소 200만 년 전에 인류의 제어 통제하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불로 조리하는 과정은 녹말을 젤라틴화함으로써 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을 거의 2배로 늘리는 과정인데요. 이는 결국 인간이 체내가 아닌 몸 바깥에 일종의 소화 기능을 가지는 위장을 하나 더 가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 인류는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의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유인원보다 치아가 작고 위장도 작고 창자 길이도 겨우 절반 남짓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소화 및 내장 유지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불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위장과 창자를 줄임으로써 자신의 뇌가 팽창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의 발견을 의미하는데요. 저자는 이러한 혁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평가합니다. 이 혁신은 1700년경 유럽 북서부 어딘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기여하였고 정확히 누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혁신은 특별한 유레카의 순간 없이 서서히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최초로 온전한 통제하에 열을 통제되고 활동적인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일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이 혁신이 산업혁명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인입니다. 지금 우리 강의실에 공급되는 전기 역시 발전소에서 강의실까지 전선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며 발전소는 가스 연소나 핵분열로 생긴 연료 증기를 만들어 거대한 터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발전소의 목적은 연소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압으로 전환하고 그 증기의 압력을 터빈 날개의 운동으로 전환함으로써 전자의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연소로 압력을 일으키고 그 압력이 운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전의 인류는 열과 일 두 종류의 에너지를 별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열로 온기를 유지하여 요리를 하였고 근육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기는 열이 일로 전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환을 이룬 최초의 실용적 장치 중 하나는 증기가 식어 응축하면서 피스톤을 잡아당기도록 하고 그 힘으로 도르래를 이용해 짐을 들어 올리는 대기압 기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광산에서 광물을 파내는 산업이 사회의 주력 산업이었는데 대기압 기관을 응용해서 당시 광산에 찬 물을 퍼내는 작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는 프랑스인인 파팽이 만든 것으로 이 대기압 기관이 나중에 증기기관 및 내연기관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토머스 뉴커먼, 토머스 세이브리 역시 비슷한 기관을 발명하였는데 이는 혁신의 동시 발명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당시 이 동시 발명은 마치 때가 무르익었다고 하듯이 금속 가공 기술의 발전, 채광에 대한 관심 증대, 진공에 대한 과학적 관심 확대가 함께 결합됨으로써 출현하게 된 것인데요. 저자는 시대 상황상 이러한 출현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혁신 사례인데요. 어떤 혁신을 나타낼까요?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1712년 토마스 뉴커먼이 첫 증기기관을 만들고 있던 그 해에 증기기관의 출현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된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혁신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사회 계급에서 진행된 것인데요. 이 혁신은 교양 있고 고집센 23세 메리 피어포인트란 여성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실제 사진은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시 런던의 문학계로 휩쓸고 유명 작가, 사교계 인사와 사귄 메리 피어포인트는 지금으로 치면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메리 피어포인트를 아래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레이디 메리는 누구보다 눈부시게 빛나는 인물이다. 그녀는 혜성처럼 빛난다. 늘 파격적이고 언제나 방랑한다. 가장 현명하면서 가장 충동적이다. 가장 사랑스러우면서도 가장 불쾌함을 불러일으킨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천성을 지니면서도 가장 잔인한 여성이다.
뭔가 이 복합적인 매력을 가진 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하지만 그녀에게 불행이 발생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당시에 유행했던 천연두에 걸린 것입니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18세기 초 영국 런던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당시 메리 여왕과 그 조카이자 스튜어트 왕가의 마지막 후손인 글러스터 공작도 천연두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메리의 남동생 역시 천연두에 걸려 사망하였고, 다음에 메리 본인도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메리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요. 하지만 온몸에 심한 흉터가 생겼고 속눈썹을 잃는 등 그 미모를 잃었습니다. 그 와중에 메리의 남편이 콘스탄티노플 대사로 임명되자 메리도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해외로 이동합니다. 사실 그녀는 예방접종을 발명하지 않았고 그 소식을 대중에게 처음 알린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콘스탄티노플의 오토만 사회의 폐쇄적인 여성층 사이에서 예방접종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세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고국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걱정하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라고 설득하고 이를 널리 유행시켰습니다. 당시 접종, 인그래프팅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천연두 치료법은 천연두 생존자의 고름을 건강한 사람의 팔에 생채기를 내고 나온 피에 섞는 방식인데요. 당시 런던의 모든 전문가는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한 미신이고 터무니없는 행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접종 방식은 중국에 있던 다른 영국 의사가 먼저 왕립협회에 알려기는 했는데 무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대중에 대한 끈질긴 설득으로 접종 방식을 확산시켰습니다. 당시 레이디 메리의 편지 내용인데요.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횡행했던 천연두가 접종이 발명된 덕분에 이제 여기서는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못해. 여기서는 이렇게 접종이라고 불러. 접종을 직업으로 삼은 여성들도 있어. 사람들이 모이면 나이 든 여성이 천연두 독액이 가득 담긴 그릇을 들고 와. 그러면서 어느 쪽 정맥을 째는 게 좋은지 물어. 알려주면 즉시 커다란 바늘로 째고서 바늘 끝에 묻힐 수 있는 만큼 소량의 독액을 정맥에 집어넣어. 이 접종을 받고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실험의 안정성에 내가 아주 흡족해 한다는 것을 믿어도 돼. 내 귀여운 아들에게도 시도할 생각이거든. 난 애국자야. 이 유용한 발명을 영국에 유행시키려고 이런 수고를 할 정도니까. 메리는 실제로 아들인 에드워드에게 접종을 했고 런던에 돌아와서는 딸에게도 접종을 하였습니다. 사실 자식에게 이러한 실험적인 예방접종을 시키기는 쉽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이는 메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매우 용감한 순간이었고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킨 최초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혁신 사례이자 마지막 사례인데요. 어떤 혁신을 의미할까요? 바로 인공지능 AI의 발명입니다. 사실 AI는 역사적으로 실패를 거듭한 사례입니다. 1956년 다트머스 대학에서 존 맥카시와 마빈 민스키는 인공지능 회의를 개최했고 인공지능이라는 분야의 장밋빛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존 맥카시는 세심하게 고른 과학자 집단이 여름 동안 그 문제를 함께 연구한다면 생각하는 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컴퓨터에 인간의 지능을 복제하거나 그에 비견될 지능을 담은 돌파구가 약 20년 뒤엔 열릴 것이라고 보았는데 20년이라고 하면 1976년이 될 텐데 그때는 제가 태어나기 전인데요. 결과적으로 그런 돌파구는 열리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에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항상 20년쯤 지나면 나타날 신기류로 남아 있었는데요. 물론 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한몫하였습니다. 컴퓨터가 영리한 기법이나 솔루션을 배우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컴퓨터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해내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의 효능을 쉽게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체스 경기에서 IBM 컴퓨터 딥블루가 가리 카스파로프 체스 챔피언을 이김으로써 컴퓨터의 영리함에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딥블루는 초당 3,300만 가지의 수를 평가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스스로 생각했다고 여겨지기에는 2% 부족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20년 뒤인 2016년에 아시아 전역에 생중계된 바둑 대국에서 런던의 신생기업 딥마인드는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바둑 세계 챔피언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이 사건은 AI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알파고는
기존의 영리한 AI와는 크게 차별되는 학습 능력이라는 핵심 요소가 도입되었는데요. 알파고는 바둑의 규칙을 배운 것이 아니라 무수한 대국 사례들을 접하면서 그 규칙을 파악하였습니다. 일종의 귀납적 접근인데요. 그래서 알파고 프로그램을 짠 사람들도 알파고가 대국에서 왜 그런 수를 택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잡한 상황에서 상식에 벗어나 보이는 단순한 행동들이 오히려 판을 뒤집고 상대방을 당황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바둑 해설자들은 알파고가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둔 37번째 수를 매우 창의적이고 독특하다고 평하였습니다. 일견 어리석은 수처럼 보였지만 이세돌은 유달리 오랜 고민을 한 뒤에 맞수를 두었고, 이 수 역시 매우 탁월한 수이긴 하였지만 알파고도 계속해서 빈틈을 보이지 않아 결국 이세돌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AI 연구의 초점은 영리한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컴퓨터에 부여하는 전문가 시스템 접근법에서 프로그램이 스스로 문제 해결법을 찾아내는 학습 접근법으로 옮겨갔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피드백에 수반하는 기법인데요. 이러한 기법은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데이터들이 누적적으로 저장된 덕에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챗GPT 역시 이용자가 어떻게 업무를 하라고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부터 일반화된 통찰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제가 본 강연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미지 역시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모두 챗GPT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이 화면은 제가 실제로 챗GPT에게 요청한 것인데요. 자원이 유한해서 고갈될 위험이 있지만 혁신은 자원을 덜 쓰면서 더 얻는 것이라는 점을 표현한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렇게만 했을 뿐인데 이 그림을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활용을 할까 하다가 좀 더 직관적인 그림이 낫겠다 싶어서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 이미지를 제공해줘 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챗GPT가 이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직관적으로 전구가 있는 추의 무게가 더 가볍지만 더 빛나는 성과가 강조되는 이 저울을 제시했는데, 실제 이 이미지는 이후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혁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과연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책에서 소개한 혁신의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혁신은 일관된 몇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어제 일어났던, 200년 전에 일어났던 고도의 기술이든 단순한 기술이든 현실이든 가상현실이든 간에 성공한 혁신은 거의 동일한 경로를 따르고 있는데요. 여러 사례들에 비추어 본 혁신의 본질,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혁신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매우 점진적인 단계를 거치는 경향을 보입니다. 유레카의 순간이 드물기도 하지만 어쩌면 유레카의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모든 일이 지난 뒤에 깨달음에 힘입은 바가 크고 오랜 준비 기간이 있었음을 언급할 때에도 잘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혁신의 예로 자주 소개되는 컴퓨터의 경우도 자카드 짓기에서 시작하거나 진공관에서 시작하거나 이론에서 시작하거나 현실에서 시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련의 작고 점진적인 단계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는 불의 사용, 생명의 기원 같은 무의식점에서 자연적인 혁신의 이야기가 결국 일종의 진화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데요. 진화체계의 핵심적 특징 역시 인접 가능한 단계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라이트 형제는 1903년 12월 17일 플라이어를 공중에 띄우지 않았나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파구를 이룬 순간이 확실히 존재하지 않나요?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내막을 알고 나면 라이트 형제의 사례 역시 매우 점진적인 단계를 거친 혁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날의 비행은 단 몇 초 정도에 그쳤습니다. 강한 맞바람이 있었기에 뛸 수 있었고 사실은 더 앞선 시도에서 다수에 걸쳐 실패하였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이날 이후에도 몇 년에 걸친 힘겨운 노력, 반복적인 실험과 학습을 거친 뒤에야 제대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혁신은 발명과 구분됩니다. 발명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출시 자체이지만 혁신은 더 나아가 그 착상이나 발명을 적당한 가격으로 실용화하여 실제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경제학자 팀 하포드 역시 가장 영향력 있는 신기술은 보잘것없고
값싼 것일때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혁신의 역사에는 비용을 줄이고 제품을 단순화한 사례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지프 슌페터는 1942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등은 양초를 충분히 구입하여 하인들에게 옆에서 들고 다니게 할 만큼 돈이 많은 이에게는 별 혜택을 주지 못한다. 자본주의 생산의 전형적인 성과물은 대체로 부자에게 큰 의미가 있을 법한 개선 사례가 아니라 저렴한 저렴한 면직물과 장화, 자동차 등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실크 스타킹을 소유했지만 보상이 작은 공장 여성들도 실크 스타킹을 살 수 있어야 혁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혁신은 제조합의 산물입니다. 브라이언 아서는 2009년 기술의 본성이라는 저서에서 새로운 기술은 기존 기술의 조합을 통해 생기며 따라서 기존 기술은 더 많은 기술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제조합은 자연 선택이 생물학적 혁신에 이를 때 기대는 변이의 주된 원천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생물학적인 교미가 대부분의 제조합을 일으키는 수단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배아는 수컷과 암컷의 유전체 중 일부를 교환하면서 새로운 조합을 형성하여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 역사를 보면 인류의 혁신 역시 사람들이 만나서 상품, 서비스, 생각을 교환하는 일종의 무역의 중심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 교환이 잦은 곳에서 일어나고 고립되거나 인간이 적은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양상을 보여온 것입니다. 가령 태평양에서 교육이 더 활발한 섬일수록 낚시 도구가 더 다양하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하고요. 자동차 발명가들은 바퀴, 스프링, 강철을 다 발명할 필요가 없이 위 요소를 효과적으로 재조합하여 자동차를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혁신은 시행착오를 수반합니다. 대다수의 혁신가들은 혁신은 계속해서 시도할 필요가 있고 일이 잘못되어도 이를 용인하는 태도 혹은 분위기 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토머스 에디슨은 영감이 아니라 땀을 통해서 전구를 완성했습니다. 그와 연구자들은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 6,000가지 재료를 시험하였는데요. 일종의 시행착오 기법으로 전구를 발명한 것이지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었다면 전구가 적시에 발명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딕 포스버리는 오리건 주립대학교의 높이뛰기 선수였는데요. 배면뛰기를 창안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높이뛰기를 할 때 앞으로 엎드리는 자세로 뛰는 게 정석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는 1968년 올림픽 높이뛰기 종목에서 배면뛰기를 통해 실력이 더 좋은 경쟁자들을 경악시키고 관중의 환호성을 자아내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공중에 막대를 등을 진 자세로 뛰어넘어서 목부터 뒤로 떨어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아이오와 대학교의 에드먼드 와서먼은 인류 혁신의 대부분이 지적 설계를 통해 만들어지기보다 지극히 자연 선택처럼 보이는 과정을 통해 진화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바이올린이란 악기의 모양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변한 것이고 갑작스러운 사건에 의한 개량을 통한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혁신은 단체 스포츠입니다. 혁신은 반드시 협력과 공유가 이루어질 것을 필요로 하는데요. 레너드 리드는 나, 연필이라는 저서에서 누구는 나무를 베고 누구는 흑연을 채굴하고 누구는 연필 공장에서 일하고 누구는 영업이나 관리를 한다고 하며 단순히 연필 하나가 많은 이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혁신 역시 언제나 협력에서 나오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누군가는 기술적 돌파구를 열고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실용화할 제조법을 찾아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대중에게 널리 퍼지도록 결과물을 보다 저렴하게 만듦으로써 혁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이미지가 아까 앞서 보여드린 이미지인데요. 혁신은 덜 쓰고 더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미래에 한정된 자원이 고갈되어 인류가 큰 곤란에 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많이 듣곤 합니다. 자원이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성장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 성장은 덜 쓰면서 더 많이 얻는 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결국 많은 성장이 실제로는 감축이고 경제 성장이 자원을 더 많이 쓰는 방식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 덜 쓰면서 더 많이 얻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땅과 물을 덜 쓰면서 식량을 더 많이 수확하고
연료를 덜 쓰면서 더 멀리 가고, 전기를 덜 쓰면서 통신을 더 많이 하고, 강철을 덜 쓰면서 더 큰 건물을 짓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록펠러 대학교의 제시 오서버는 미국 경제가 탈물질화를 시작했다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산출량 단위당 물질을 덜 쓸 뿐 아니라 아예 물질 자체를 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각 금속들의 사용량이 정점에 달했을 때보다 2015년에 강철을 15%, 알루미늄을 32%, 구리를 40%덜 썼습니다. 인구가 더 많아지고 상품과 서비스의 산출량이 훨씬 더 많아졌음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10년 사이에 미국 경제는 약 15% 성장했지만 에너지 사용량은 2%가 줄었다고 하는데, 저자는 이를 혁신이 낳은 경제와 효율 덕분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인간이 미래에 영속적으로 사는 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혁신을 통해 자원 소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교환하면서 탈물질화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으므로 더욱 영속적인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혁신의 본질로서 혁신은 저항을 맞이합니다. 커피는 생각보다 늦게 문명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15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커피가 퍼지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커피콩을 적절히 볶고 가려면 기구가 필요하므로 커피는 공용 공간에서 사서 마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상적인 만남 장소라는 현대적 현상에 대해 성질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커피점은 4세기 전부터 인기 있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커피는 1500, 1600년대에 아라비아, 터키, 유럽에 퍼지는 과정에 격렬한 반대를 직면했으며 금지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가령 1550년대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당시 술탄 셀림 2세는 즉시 커피를 금지하였습니다. 당시 통치자들 입장에서 커피를 금지하고 부정하는 움직임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커피점이 잡담을 하는 곳이어서 선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673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국왕 찰스 2세는 커피점을 금지하려고 시도했고, 왜 그렇게 금지하려고 안달이었는지를 너무나도 솔직히 밝혔습니다. 커피, 차, 초콜릿이 대체 어디에 좋은지 전혀 모르겠다. 판매하는 장소에 앉아서 들어오는 모든 이와 온종일 나라가 어쩌고 떠드는 이들에게만 편리하다. 소식을 떠들고 거짓말을 들먹거리고 장관의 판단과 분별력을 헐뜯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비난하는 것으로 모자라 사람들의 귀에 대고 그들에게 편견을 갖도록 속삭인다. 또 자신의 이모저모와 지식과 지혜를 과장하고 칭찬하며 통치자의 것은 나무란다. 그런 말을 너무 오래 듣고 있으면 해롭고 파괴적일 수 있다. 아울러 프랑스의 포도주, 독일의 맥주 제조자 및 판매자가 이 새 경쟁자인 커피에 반대하였습니다. 특히 1670년대 마르세유에서는 X대학교가 양조업자들의 든든한 우군이었는데, 그 대학의 두 교수는 콜롬브라는 의대생에게 커피에 대한 부정적인 논문을 쓸 것을 지시했고, 콜롬브는 커피 이용이 마르세유 주민에게 해로운지 여부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에는 커피의 폭력적인 에너지가 피로 들어와서 림프를 끌어당기고 콩팥을 마르게 하여 피곤하게 하고 발기불능으로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웨덴은 18세기 후반에도 커피잔을 압류하고 커피 단지를 깨부수는 행사를 하는 식으로 무려 5차례나 커피를 금지하려 시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이미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앞에 체인은 이어져 있고 뒤에 체인은 정구로 표상되는 혁신에 의해 끊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체인은 혁신을 막는 여러 종류의 규제, 관습, 저항 등을 의미합니다. 혁신을 촉진하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갖가지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혁신을 이끄는 주성분은 투자하고 실패할 자유입니다. 절대적 권력자나 도둑의 착취나 제약으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는데요. 혁신은 자유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혁신은 자유롭게 표현된 인간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혁신적인 사회는 자유사회입니다. 시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고 그 소망을 충족시킬 방안을 찾는 사회. 창의적인 이들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자유롭게 실험하는 사회.
물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프레드리크 에릭선과 비에른 바이겔은 혁신 착각에서 현재 자본주의의 실존주의적 과제는 혁신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혁신을 꺼리는 기업과 정부의 타성을 깨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저자는 법규 준수는 언제나 대기업보다 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부담을 주며 그래서 기존 시장에 새 착상을 지닌 새 참여자가 진입하는 것을 저지한다고 합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현재 혁신에 돈을 투자하기보다 점점 더 안전을 추구하여 지식재산권, 직업 면허, 정부 보조금 등으로 진입장벽을 세운 뒤 국지적으로 독점 이익을 짜내는 경향이 있고 현상 유지에 집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볼 때 지금 현재는 혁신의 기근 상태에 해당하고 지금의 이러한 혁신 기근이 대기업, 관료주의적 거대 정부, 새로운 것에 공포증을 보이는 규모 큰 항의단체의 저항적 태도를 통해 서서히 전개되어 왔다고 합니다. 세계적 유행병이 퍼졌을 때 혹은 어떤 새로운 위기가 도래했을 때 혁신가가 의료기기, 치료법, 그 당시의 이슈를 해결할 어떤 그 해결책에 모색하는 것에 달려들도록 규제 지연과 장애물을 조사하여 치우고 그런 개혁이 영구히 지속될 수 있는지 다른 경제 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태도와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번영은 혁신에서 나오며 혁신은 새로운 것을 실험하고 시도할 자유에서 나오고 자유는 결정을 허용하고 장려하고 재촉하는 분별 있는 규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혁신이 장려될 수 있도록 그 여건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